계속해서 이제 59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은 전반적으로 쉽게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법, 건축법이 조금 이제 지저분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59번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해서 다음에 정비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될 테고요. 해서 외울 때 겁나 길게 돼 있는데 뭐 시험장에서 이걸 읽어 가실 성질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단, 열상, 양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단, 저소득의 저자고요. 단독주택의 단 따가지고 요거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될 테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열상이라고 해서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런 거 들어가면 재개발이 될 테고, 그리고 양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재건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기존에 쭉 다뤄져 왔던 주제이고요. 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59번 문제 저소득 주민, 그다음에 중간에 단독주택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주제.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정의합니다. 60번 문제. 자,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총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의 의사 결정 기구로서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해서 요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나왔던 주제이죠. 근데 조금 살을 붙여서 다뤄져 왔던 주제고, 일단은 총회가 기본적인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총 세 가지인데 시험용으로는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임원의 선임, 해임 등 관련해서 자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게 조합장을 제외한 보궐 임원의 선임까지는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임원의 해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조합장을 제외한 보궐 임원의 선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합장, 보궐 조합장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보궐 이사나 보궐 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테고, 또 하나의 쟁점 바로 니은번인데요. 자, 조합의 합병 해산 등 기본적으로 총회 의결 사항이 되게 될 텐데 사업 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이라고 하는 거, 요것은 어떻다? 바로 이것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게 니은번 하나만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에서는 바로 보궐 조합장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다음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요렇게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 해서 기억번 약간 기존 문제를 변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니은번 요 정도로 갑니다. 그 외에도 경면상의 변경 등에 있어서는 자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시험 문제 구성을 할 수는 없는 영역. 그래서 자 60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겠네요. 자 61번 문제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 관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자, 요 문제 별 의미 없습니다. 해서 지금 요 문제는 그냥 법정을 아무나 끌고 들어와서 한번 틀려라라는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법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버릴 문제하고요, 이렇게 안고 갈 문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인데, 어찌됐든 뭐 이 문제는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 그래서 정비계획 이반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기억번 신청일,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심의 완료해야 되고요. 30일 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30일을 범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문제는 찍어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정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꾸 이상한 내용들 가지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1번 문제 정답은 3번인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찍어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말고.
62번 문제. 자,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문제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주제하고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 관련해서 답을 1번으로 구성했네요. 그래서 지분형 주택의 규모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정규 강의할 때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게 되면 이때 분양 통지 및 공고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 통지라고 하는 거, 분양 신청 기간이라는 게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일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요건 이제 버리는 지문. 자, 3번 지문 알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한 채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일 때 보유한 주택 수, 나머지 모르면 다 한 채만 공급한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알아야 될 것이고요. 4번 지문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관리처분계획 임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그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을 때 시장군수 2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5분의 1로 돼 있었고요. 자, 그래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자, 시장 군수 등에게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시장 군수 등에게 이 공급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시장 군수가 타당성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주제고요. 5번 지문 시장 군수라고 하는 사람 정비구역에서 면적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요청했을 때 끝머리 바로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한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 인수자 보통 이제 토지공사 등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정비구역 안에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금 뭘 해라 지금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리에게 분양해 달라라고 하면 소위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면 9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분양을 받지 못하고 이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분양 신청 등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형태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넘겨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말고 건물만 가지고 있을 때 주거용 건물 4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쟁점 그렇습니다. 토지 90 미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 40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분양을 받지 못했을 때 재개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소위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의 쟁점을 뽑아냈었고요. 좀 특이한 거 있었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5번 지문 등이 주요한 출제 쟁점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62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63번 문제 정부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나온 거는 기존에 다 다뤄졌던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문제 풀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지문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비 예정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라고 하면 이때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근데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이하에 해당되고 세입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요 얘기는 중요 쟁점. 2번. 이건 2번은 쉽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될 텐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이하가 20명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지문요.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2년 내가 아니라 3년이죠. 이 3년 내에 조합사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시장 구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법 자, 공적인 주체, 제가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8개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토지등 소유자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사를 두어야 된다. 손 못 대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조합의 둔 이사의 수 지금 5명 이사로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토지등 소유자 숫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사의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을 초과할 때 이사를 5명 이상으로 둔다. 근데 이제 이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조합에 있어서 200인일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답은 5번으로 구성했는데 이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 등에 있어서 자, 지금 주민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구성했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번, 2번 지문 정도만 그동안 다뤄져 왔던 내용이고 새롭게 등장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63번 문제 정답은 5번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조금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건 변론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던 좀 지저분했던 문제입니다. 64번 문제 청산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요 문제는 맞춰야 되죠.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 채권은 공법상 채권에 해당이 될 테고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년간 요거 이제 다음 날이 빠져 있고요. 5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과거 출제할 때 답이 됐던 쟁점. 자, 그다음에 2번 지문은 사실은 이제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이었는데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비 구역 안에 국유 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있습니다. 요거 일반에게 분양을 하거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저 답이 2번을 뽑아냈어요. 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공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법원에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3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4번 지문 지금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따라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이 지방세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시장 군수 등이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의 시행자는 이 시장 군수 시행자가 일정한 청산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쯤은 어렵죠.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공법에서는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지문들을 간간히 보시게 됩니다. 자, 공부를 적당히 하시면은 거의 다 처음 보는 그런 지문 형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없다 틀렸다 우리 앞에서 중간에 포함된다 오른편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했던 주제인데 그럼 이제 2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법조문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 중에서 없다라는 식의 명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등을 통해서 없다로 끝나는 것들은 따로 외우셔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해서 자, 64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정비법은 어려웠어요. 근데 앞에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이 겁나 쉬웠기 때문에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주택법에 관한 주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각 6문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이런 구성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한 7, 8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요즘에도 이번 시험도 그렇고요. 건축법이 중구난방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요. 대신 이제 주택법은 상당히 무난하게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 6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고 이게 시행 규칙의 별표라고 해서 이 경우의 수가 11개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숫자를 채워 넣으시오. 이걸 외우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조정 대상지역 또는 투기 과일지역 이런 데서 일정한 이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외적으로 전매 가능한 사유가 있었고요. 전매 가능한 사유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전매 가능한 사유에 걸리게 되면 그 토지공사 또는 사업주체의 동의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과거의 문제 출제 패턴은 동의 얻어야지 전매할 수 있다.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동의 얻어야 전매할 수 있다. 이런 게 출제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전매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토지공사 등이 우선 매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뺏어내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주택법 중에서 손 못 댈 문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비법 문제에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숫자 넣기 형태랑 같은 유형의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부할 때 버려야 될 주제 중에 하나. 답은 2번인데 의미 없습니다. 자, 66번 문제. 요거는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던 주제이고요. 요건 한 5년 동안 지금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답을 뽑는 주제죠. 그래서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를 2개로 해석을 한다. 뭐 등등등이 있게 되는데 출제 이슈는 2가지죠.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 2가지 이슈. 해서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로지르는 일반 도로가 있다. 그때 폭이 20m 이상이 되면 이걸 2개의 단지, 별개의 단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의 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걸 가로지르는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 관련해서 폭이 얼마? 8m 이상이 되면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다른 거 따져 물을 것도 없고요. 일반 도로와 도시계획 예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의 경우 20m 이상이 됐을 때 별개의 단지,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경우 8m 이상이 됐을 때 별개의 단지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이 파트는 지금 일반 도로만 가지고 한 6년 사이에 3번째 출제 이슈. 이런 문제는 이제 거저 주는 문제 형태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66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67번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주택에 달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라고 하는 것은 복리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틀렸고요. 우리가 자 사실은 요즘에 들어와서 이 부대 시설하고 복리 시설을 약간 끌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복리시설 하게 되면은 주택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 등을 위한 시설에서 아이들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 성인 관련해서 주민 운동시설, 어르신 관련해서 경로당, 마지막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복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 설비는 소위 부대시설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대시설에서 원래는 이제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 4가지가 이슈고 그 다음에 겁나 지저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건축 설비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는 부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이런 명제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한 명제는 가장 뭐 학개론 파트에서도 구성이 되는데 핵심 이슈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라는 표현이 출제 쟁점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0세대인 들어갔죠. 그러면 300세대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원룸형 이런 것들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주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핵심 이슈는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게 핵심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번 그동안 문제에서 주로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많이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국민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적인 주체가 건설하거나 또는 공적인 재원, 공적인 재원이라는 것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라든가
혹은 주택도시기금 뭐 이런 것들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 계량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걸 우리는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서 자, D급반 하나만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유형상 조금 이제 힘들어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동안 쭉 꾸준히 다뤄져 왔던 주제에서 67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68번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 28인가요? 예, 그때 나왔던 문제 약간 변형해서 구성. 그래서 제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됐든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됐든 조정 대상적이 됐든 공통적인 이슈 분양가 상한제 이웃10에 20 증가 그다음에 조정 대상지 이웃10에 30 증가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이웃10에 30 감소 요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그리고 지금 이게 28인가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투기 과열지구 250에 지금 30 요쟁점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가 기존에 냈던 문제와 약간 바꿨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2개월 동안 5대1 10대1에서 자 기억니은 들어가서 2, 10 요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험생들이 2, 5, 10에까지 외웠다라면 여기까지 해볼 만한데 지금 주택에 지금 분양객이냐 건축 허가 실적이냐가 문제가 될 텐데 30% 이상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되는데 요건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를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 실적은 건축법이랑 관련된 개념이 될 테고 주택법은요 분양객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됩니다.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은 좀 불안하겠지만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 250에 30 감소 요 쟁점 요걸 다뤘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약간만 변형을 한 케이스 해서 자 68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69번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서 이 사업계획 승인에서 주요 쟁점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뜨는 건 예외니까 두 번째 50호 50세대 이런 것들의 주요 이슈.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게 되면 착공 기본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1번 지문 중요 쟁점이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 수가 600세대 이상. 이것도 아주 많이 나왔던 주제. 2번 지문요. 뭐를 얘기합니다. 3번 지문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이런 게 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쟁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갖고 절대 답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못을 하는데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간단한 주제 나왔죠. 그래서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해서 자 지금 5년 내죠. 해서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5년 내 공사에 착공을 해야 될 테고요. 만약에 그 1번 지문처럼 600세대 이상이 돼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첫 번째 공구에 대해서는 5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구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구 착공한 날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쉽게 나왔던 주제. 답은 4번이고요. 5번 패턴 잡아내야 되죠. 오늘 몇 번 보셨습니다. 지문 중에 포함된다.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울 수는 없는 영역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2번 또는 경우에 따라서 2번은 처음 나온 지문이고요. 3번은 이미 다뤄졌던 주제. 그래서 자 69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70번 문제 수험생들이 조금 이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텐데 주택 상환 사채. 자 주택 상환 사채에서 뭐 외울 거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외울 수 있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 사채 토지공사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다. 두 번째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 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쟁점 중에 하나가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개론에 그 금융론 파트에 가면 부채금융으로서 주택 상환사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주택 상환사채 취지는 뭐야? 돈 좀 꿔다오. 우리가 앞으로 집 지어서 집으로 이 돈을 갚겠다라는 식의 취지가 주택 상환사채. 예,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한다고요? 바로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조합, 디귿 이런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미 나왔던 주제예요.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리를 제거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돈 빌려가지고 주택 건설 기자재라든가 택지 이런 것에 이 주택 상환세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을 활용을 한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문제 유형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이미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뤄져 왔던 주제이고요. 이걸 개별적인 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이고 그저 논의의 쟁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논의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택상환사채는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다음 이슈. 자, 71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22회 때부터 24회, 25회까지 거의 도배했던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답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상 자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관련해서 답이 아주 산술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 관련해서 주택상환사채라든가 주택조합원의 지위라든가 입주자 저축증서 그리고 여기 이제 디귿리에 나와 있는 뭐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일정한 지위 그다음에 지금 무허가물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뒤에 상속 저당 매매 증여 요거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라고 하는 거 양도양수 금지가 되고요.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가 되고요. 양도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한 광고 등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명의 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상속 저당에 의한 경우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동안 기출에서는 무조건 저당만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번엔 박스형 문제로서 상속 저당은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즉 교란 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과 저당은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매매 증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수험생들이 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종류를 막 쳐외워 그러면 안 돼. 자, 이 문제에서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별개 문제로 상속 저당은 어떠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걸로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1번 문제 겁나 쉬웠던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72번 이 어렵죠. 특수구조의 건축물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우리가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 건축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쟁점이고요. 이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해서 뒤에서 이제 특별 건축구역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요건 이제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 이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어떤 조항을 특례를 적용을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특수구조의 건축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2개 정도 이슈가 됐죠. 그래서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것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특수구조의 건축물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이것이 바로 특수구조의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종류 외우는 게 전부고요. 일단 답은 3번, 4번 정도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찌됐든 기존에 여기서 이제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요거 이제 항상 지문에 구성이 되고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요런 게 이제 그동안 26, 28, 29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32회 때 와서 특수 구조의 건축물 내용 쫓아가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못 외웁니다. 여러분도 외울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냥
기본 정의, 특수 구조의 건축물 두 가지,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그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을 우리는 특수 구조의 건축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요. 해서 요 정도까지. 73번. 건축적 합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 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해 고려하는 경우 갑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해서 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냥 10개 넘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건축 기준의 완화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법은 10개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뽑아주고 구성을 했어요. 이 문제 답은 5번이 될 텐데 의미 없습니다. 못 외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0개가 넘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인데 이거 나왔다고 해서요. 이거 외우다 보면 나머지 9개 언제 외우시겠습니까? 이게 못 외워요. 경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법은요 그냥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뭘 나올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다뤄졌던 거 그거 배우기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버리는 문제. 그래서 그 정도까지 73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찍어서 맞췄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근데 지금 건축법 파트여서 얼토당토 않는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건축법 공부해 가실 때도 기존에 다뤄져 왔던 주제 몇 개를 끊임없이 구성하는 공부하는 거 요걸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문제를 보게 되면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 정도는 그냥 거저주도 기존에 다뤄왔던 주제를 계속 다 냈기 때문에 너무 쉬웠었고 건축법은 새로운 영역을 많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었고요. 그래도 일정한 점수, 합격 점수를 받는 데는 기본만 다지시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3번 문제 보셨고 74번 문제 건축 허가의 제한등. 요건 이제 그냥 겁나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의 제한이라고는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했으면 허가권자에 허가 제한할 수 있고요. 착공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 지역계획,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군 구청장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지막 쟁점 이 건축 허가 또는 착공의 제한 기간 기본 2년,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구성합니다. 근데 보니까 주무부 장관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직접 주무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지 자기랑 같은 레벨인 세종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2번 지문이 좀 까다로웠었고요. 3번 지문 간단하죠. 그래서 이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 기간 기본 2년,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답 3번이고요. 이 건축허가의 제한 영역에서 그냥 항상 다 뽑아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기 때문에 4번, 5번은 틀린 것이 될 것이다.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은 건축허가 제한함에 있어서 당연히 없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 없었고요. 왜? 소문하면 난리 나거든. 또 건축허가 제한도 마찬가지죠. 최소한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래요.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그다음에 또 하나 국가계획 관련해서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 지역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관련해서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기간 기본 2년에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74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75번 문제 건축적 합은 A도 BC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그리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을 위해서 건축 신고 등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건축 대수선 또 일정한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모르겠는데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건축 신고에서 출제 쟁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쟁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어디 있어? 4번쯤은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내 착공을 해야 되고요.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두 개로 뼈대를 잡게 됩니다.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동안 건축 신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수험생들은 건축 신고의 항목을 외우려고 그래. 어떤 것이 신고 항목인지 못 외웁니다. 외워봤자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을 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 이슈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건축법을 뭐 알아서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그저 뭘 해야 돼?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답을 맞춰야 됩니다.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쟁점을 잡아내야 돼. 건축 신고에서 쟁점이라는 것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두 번째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오른편, 자 4번은 숫자 틀려서 틀리게 구성됐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 신고사항입니다. 2번은 신고사항인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질문 안전영향평가. 요거 허가 대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때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뭐 새로 나왔고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허가받고 나서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건축 신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죠. 최근 문제에서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출제 쟁점이 됐었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건축 신고 있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사용 승인 받아야지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5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례형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얘기해지는데 답을 뽑는 쟁점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76번 자 건축물 대장에 대제 현황, 건축물의 고조, 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정비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우리 법에서는 건축법에서 7가지 예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이슈는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언제 작성을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해서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는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외에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신고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도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어찌됐든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따라 신규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집합 건축물 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에 7개가 있습니다. 외울 수 없고요. 자, 요거 패턴들 자 우리가 앞으로 기출 문제 분석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 건축물 대장은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이 식의 문제 자체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그동안 한 번도 안 냈던 문제를 가지고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귀찮은 거야. 만약에 2번, 3번 낸 문제다. 그러면 약간씩 변형도 하겠지만은 처음 내는 영역이다.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7개 중에서 3개 카페에서 옳은 걸 모두 고르셔야 해서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오늘 몇 개 배우셨다? 자, 지문 중에서 포함된다. 옳은 편이 이렇게 갔었고요. 지문 중에서 없다라는 표현은 틀린 편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문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답 5번. 특히 건축 5번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를 다 제시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서는 이게 안 먹혀요. 그 이제 자주 출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시험 범주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먹히고 공법처럼 시험 범주가 워낙 많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답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76번 문제 정답은 5번. 77번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요 근래 이제 문제 이슈 중에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도 한번 구성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 규제 특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특별 건축구역 이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건축협정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개 토지에 대해서 마치 하나의 대지처럼 취급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개념이 건축협정이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바로 건축규제 좀 특례 조항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쟁점 잘 뽑아냈어요. 두 가지 정도가 되게 될 텐데, 2번 질문요. 접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될 수 없다라고 뽑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드리고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자연공원, 접도구역, 그다음 보전산지 이런 데는 특별 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국토부 장관 지자체가 아니고요. 국가가 국제행사 등에서 큰 의미 없습니다. 3번쯤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의 특례상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례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게 구성됐고,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4번 질문이죠. 미주공 통합하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술 작품의 설치라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공원 이렇게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 별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건축협정 파트에서 통합 적용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건축구역에서 출제 쟁점을 삼을 것은 아무래도 이 통합 적용 4번이 아마 답을 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아이는 지금 19회 때 출제가 되고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못 사는데, 건물 못 짓는데 개발 제한구역, 그다음에 접도구역, 자연공원, 그리고 보전산지 이런 것들은 건물 못 짓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구성했고, 5번쯤은 까다로운 거죠.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괄호 열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성 비계량, 지구단 계획 이 5개가 중심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용도적 지구구역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다 쫓아갈 수는 없겠고요. 이미 시험 문제 쟁점을 삼았던 건물 짓지 못하는 지역,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전산지 4가지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요 쟁점 하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구성하면 제일 유력한 문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미주공, 미술 작품의 설치, 주차장, 그리고 마지막 공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7번 문제 정답 일단 2번이고요. 앞으로 이제 기본 이론 등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들어갈 게 통합 적용이라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7번 문제 정답 2번 보셨고요. 78번 올해 이제 건축법이 전반적으로 더럽게 구성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구성된 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주기 이렇게 가는 거죠. 관주기가 뭐냐? 건축 관계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근 주민의 주자 땄었고요. 그다음에 관계자는 기술자라고 해서 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는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기, 요 3명이 지지고 복구하는 과정을 조정 또는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6가지죠. 건축 관계자끼리의 분쟁, 인근 주민끼리의 분쟁, 관계자문 기술자끼리의 분쟁, 요 3가지 축에다가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건축 관계자와 관계자문 기술자, 관계자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 이미 문제에서 다뤄졌다시피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건축주는요, 건축 관계자, 건축 수리 신고자는 주민도 아니고 관계자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공사 시공자, 건축 관계자. 그러나 건축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관계자도 인근 주민도 관계자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허가권자, 감리자라고 하는 거,
허가권자는 소위 이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자문 기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리자는 건축 관계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에는 건축 관계자가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4번요.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 주민에서 답은 4번. 그러면 5번 허가권자는요. 건축 관계자나 관계 전문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최근 문제에서 이미 다뤄져 왔던 주제,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건축법 7문제 보셨는데 전반적으로 더럽습니다. 그래서 한 3문제 정도 어떻게 맞춰볼 만한 문제가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것도 방법이 무작정 뭐 건축법의 내용을 소화한다라고 접근하시게 되면 절대 문제 못 풀고요. 이렇게 뼈대 가지고 가시게 되면 좀 짧은 시간 안에도 답을 뽑아낼 수 있고 제일 핵심 이슈는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78번 문제 살펴드렸고요. 79번 문제 농지증이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뭐 이건 답 외워서 들어가는 거죠. 주어신경이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말 체험용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경매 이렇게 4가지 경우에서는 농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등기법 하실 때도 이제 간간히 이슈가 되고 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특히 경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는요,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 겁나 많이 법정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어신경, 주말 체험용 농, 2번째 농지 전용 허가, 3번째 농지 전용 신고, 그리고 마지막이 경매. 물론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입찰 신청을 할 때, 매수 신청을 할 때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을 때 입찰할 때 농지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1등 먹어가지고요. 바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내는 때 농지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주말 체험용 읽으시면 안 돼. 그냥 주어신경 외워서 바로 치고 들어갈 내용.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와 시험 문제 범주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만 외우십니다. 주어신경. 그래서 특히 이제 경매 관련해서는 공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이슈. 해서 79번 문제 답은 그냥 거저주는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80번 문제 유유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자, 요거는 이제 대리 경작자 관련해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2가지 정도, 총 3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죠. 근데 지금 32의 문제에서 좀 자세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쟁점부터 가볼까요? 자, 대리 경작자 지정, 소유자, 임차인 등이 있는 농지. 자, 즉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놀리고 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 시군구청장이 바로 대리 경작자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이요. 자, 지력 증진, 토지 개량 보존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 이건 유휴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휴농지, 정상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놀리고 있는 농지, 이걸 우리가 유휴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대리 경작자 지정,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서 유휴농지에서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3번째, 지금 대리 경작자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자 이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답을 3번 뽑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주에 다뤄졌던 이슈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었어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게 대리 경작자의 지정 해지라는 개념이 될 텐데 어쨌든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4번 질문하고 이제 4번 질문 대리 경작 기간 3년 이와 다른 기간을 정한 따로 정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대리 경작 기간 따로 정함이 없는 한 3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문제를 풀어서 지금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하지 않으면 3년 이렇게 할 것. 그 다음에 대리 경작에 있어서 자 농지 사용료
임차인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소유자나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바로 대리 경작자 지정의 해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쯤은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수는 없다 해서 이미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자 또는 이제 임차인을 대리해서 농사 지을 사람 이런 경우에도 대리 경작자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80번 문제는 농지법에 있어서 앞에서 농지증은 그냥 전통적으로 내왔던 영역이었었고 80번 문제는 기존의 대리 경작자 지정보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구성을 한 사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80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오늘 이제 32회 기출문제 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이 올해는 아주 쉽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사실은 상당히 무난하게 한 문제 정도만 지저분했었고 나머지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언저리에서 계속 출제를 해왔던 주제가 됩니다. 농지법도 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고 건축법, 정비법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33회 문제인가요? 하여튼간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없어요. 그냥 꾸준히 그동안 시험 문제가 다뤄져 왔던 주제들을 뭐 최선을 다해서 외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 자체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자 오늘 32회인가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